그런데 아이들이 죽어가던 고양이가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점심 먹고 나서 자기들 침을 모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자유가 왔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붉은 인간의 최후, 영어 제목으로는 Second Hand Time이라는 책인데요. 이 작가는 이 책을 포함해서 목소리의 역사라고 불리는 작업을 해온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책이나 분석서랑은 좀 다릅니다. 이 책은 전부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하나의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그대로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경우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말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제목보다 영어 제목이 더 좋더라고요. 붉은 인간의 최후는 뭔가 결론이 정해진 느낌인데 Second Hand Time, 이건 좀 묘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다 남긴 시간을 물려받은 그런 느낌. 저는 이 책이 바로 그 감각을 다루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주 짧게 배경만 짚고 갈게요. 1980년대 후반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시작하고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추진합니다. 냉전 시절 무너져가던 체제를 살리려던 시도였는데 오히려 내부를 더 흔들게 되죠. 1991년에는 쿠데타가 터지고 그게 실패하면서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옐친이 등장하고 결국 소련은 해체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15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완전히 다른 체제가 시작됩니다. 우린 보통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와 자본주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체제가 바뀌면 사람도 같이 바뀌는 걸까? 일단 이 책 안에서 나오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4개월 아기 때부터 수용소에서 자란 사람이 나옵니다. 수용소에서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아이들이 늘 바닥만 보고 다녔다고 해요. 혹시 뭐라도 떨어진 게 없을까 해서요. 그런데 음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릴 것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길고양이들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어가던 고양이가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점심 먹고 나서 자기들 침을 모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너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더 묘했던 건 이걸 말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비극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땐 그랬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삶의 일부였던 거구나. 그러면 사람은 어디까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탈린이 죽었을 때 아이들이 몇 시간씩 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없이 사는 법은 알지만 스탈린 없이 사는 법은 모르겠다. 이것도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이 책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민족 갈등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체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15개 국가로 갈라졌고, 특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처럼 민족 갈등이 폭발한 지역도 생기면서 그 경계선 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줍니다. 같은 사회 안에 폭력과 연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수용소가 있던 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장소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예전에 수용소가 있던 자리에 그냥 평범한 마을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일상이 흘러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전에 그 수용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간수, 경비, 행정, 요리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을 감시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과연 악랄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도 어떤 구조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악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유명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유가 왔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위에서 햄이 쑥쑥 자라날 줄 알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유가 오면 자동으로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러시아만의 이야기일까? 예를 들어 이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겠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고 지금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곧바로 자유와 안정이 올까요? 아니면 권력 공백, 종교 갈등, 내부 충돌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까요? 그리고 더 가까운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만약 어느 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자유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적응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는 더 강한 통제를 원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인도 신화도 생각났습니다. 인도의 3대 신, 그러니까 시바가 파괴하고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비슈누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가 무너져야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구조요. 소련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어떤 곳은 또 다른 형태의 강한 권력으로 돌아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체제와 인간 생활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체제가 바뀔 때 인간의 삶과 심리가 어떻게 흔들린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변화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의 북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